과거 윤사마라고 불리우는 배용준부터 시작된 한류 열풍에 빠진 일본은 점점 한국에 대한 로망이 가속화되어서 현재는 일본의 수많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정도로 한국에 흠뻑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최근 중국인들이 일본을 많이 찾게 되면서 여기저기에서 몸살을 앓게 되었고 한국인에 대한 엄청난 갈증을 느끼는 일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일본에서 소매치기를 하다가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 길거리 한복판에서 용변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일본의 길거리를 더럽히고 있다고 하죠. 과연 일본에서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살고 있는 미키오라고 합니다. 현재 24살이고 게이오 기즈쿠 대학교에서 체육 관련 연구학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석사 과정까지 진학한 상황이죠. 건강이나 체육에 관심 많은 친구들이 모이다 보니 이곳의 학생들은 외모적으로도 다들 훌륭하고 마음씨도 다들 좋다 보니 계속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저도 같은 과의 남자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여러 번의 연애를 하면서 대학교 생활의 즐거움을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의 학생들과 과미팅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많아서 저도 여러 번 그런 곳에 나갔던 기억도 있죠. 그런데 최근 일본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졸업하는 친구들이 전부 취업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대를 진학했어야 했다며 후회를 하거나 일본은 희망이 없다면서 외국을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늘었죠. 심지어 저와 나름 친하게 지냈던 하루카는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요새 중국인들이 일본에 많이 오게 되면서 술집에서도 일을 할 여성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며 자신도 그런 곳에서 일을 했더니 많은 팁을 받았다고 했죠. 그리고 저에게도 돈이 모자라면 함께 일을 하면 어떤지 꼬드기던데 저는 그런 일까지 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중국인들을 상대하는 일은 일본인을 상대하는 것보다 2배는 힘들다고 들었고 갖은 이상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원치 않았죠. 물론 현재 제 지갑 상황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의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워낙 늦게 태어난 외동딸이다 보니 부모님께서도 70을 바라보시는 나이인지라 저희 집에도 많은 돈이 없어서 속상할 뿐입니다. 그런데 저와 가장 친한 히나타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일본은 틀렸다는 것을 일본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잖아. 그런데도 일본에서 계속 살고 있는 이유가 뭐야? 이럴 바에는 차라리 외국에 가서 살아보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에 같이 한국 드라마를 보며 자랐고 한국어도 그때 많이 배워두었잖아. 차라리 한국에 가서 살면 어떨까? 예전에 아야메라고 알지? 걔가 이번에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완전히 팔자가 폈다고 하더라고. 저는 히나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아야메는 과거 저희 학교에서 가장 예쁜 외모의 소유자로 연예인 급의 남학생들이 졸졸 따라다닐 정도의 인기가 있던 친구거든요. 따로 연락을 하진 않았어도 친구들에게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일본의 나름 괜찮은 아이돌 가수를 사귄 적이 있다는 등의 소식도 들었던 적이 있죠. 그의 SNS의 사진을 보았을 때는 제가 본 적도 없는 미남들과 사진을 찍은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게시해두곤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 그런 인기를 가진 아야메가 왜 한국에 가서 지내게 되었는지 정말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도쿄에 건물이 몇 채나 있는 부잣집 도련님까지 만났던 그녀인데 말이죠. 저는 히나타에게 조금 더 아야메의 소식을 캐물었습니다. 그때 부잣집 남자도 만나고 아이돌 가수도 만났던 적이 있잖아. 그런데 왜 한국까지 가서 결혼을 하게 된 거야? 아야메는 평생 일본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었고 우리가 한국어를 배울 때에 화장을 고친다며 공부도 같이 안 했던 것 같은데 히나타의 대답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야메는 집안의 영향으로 한국을 원래 싫어했었는데 한국인 남성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마음을 바꾼 것 같더라고. 한국인 남성은 우리가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남자 주인공 같은 느낌이고
일본 남자 그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다나 봐. 심지어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발달한 데다가 중국인 또한 일본보다 적어서 굉장히 쾌적한 기분으로 살 수가 있대. 저는 히나타의 말을 들으면서 충격에 휩싸였고 이번 대학원 방학을 활용해서 한국을 다녀오자고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여행도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데다가 한국은 언젠가 가보고 싶은 나라였기에 간절하기도 했어요. 히나타는 주말에 2박 3일만 다녀와도 생각이 바뀔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돈이 워낙 없기 때문에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아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만한 일자리는 너무나 부족했고 돈도 너무 적게 주는 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일본의 상황이 점점 나빠져서 나빠질 것도 없다고 하지만 그 상황보다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떠오른 것이 하루카가 일한다는 술집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오는 술집에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했기에 한국에 가기 위해서는 그 방법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카에게 연락을 하자 그녀는 반갑게 응답하며 제가 술집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얘기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 그게 정말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일 거야. 일단 시도해보고 제가 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그녀는 제가 술집에서 일하는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술집에서 일하는 건 처음이라 많이 걱정이 되었지만 하루카는 일이 생각보다 수월하다고 하며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중국인 손님들이 많아서 한 번에 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 그만큼 고생도 하지만 제가 원하는 돈을 빨리 모을 수 있을 거야. 하루카는 저에게 술집에서 일할 때의 룰이나 유의사항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고 그 덕분에 제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마음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첫날 술집은 정말 시끌벅적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중국인들이 방문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일본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하루카가 말한 대로 손님들은 굉장히 팁을 많이 주는 편이었고 그런 팁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어려운 일이 많기도 했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무리한 요구를 하며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꾸 술을 더 달라고 하거나 심지어 바닥에 침을 뱉은 후 그것을 닦으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요구가 지나칠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불편함을 느꼈지만 하루카의 말처럼 팁을 받기 위해 참아야 했습니다. 팁을 받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고 불편했지만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런 불쾌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참고 견뎠습니다. 술을 서빙할 때마다 고개를 숙여 웃음을 지으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불편한 상황에서는 최대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들이 이상한 요구를 할 때마다 저는 그저 알겠습니다 라는 말로 넘기며 속으로만 그들의 무례함을 참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팁을 준다며 일을 시켜두고 팁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성희롱이나 수치스러운 행동들을 하면서 저를 곤란하게 했었죠. 저는 너무 힘들었지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이것뿐이라는 생각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더 극한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술집에서 일이 끝날 무렵 한 손님이 제가 정리하던 테이블에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술에 취해 엉뚱한 요구를 하며 저를 붙잡고 말을 건넸을 때 그동안 참아왔던 불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같이 한 잔 마시지 않겠냐고 했고 그 정도로 예쁘면 나랑 더 친해질 수 있지 않겠냐는 말로 제게 손을 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한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만큼 한국에 갈 만큼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제 마음은 점점 더 무너져갔고 저는 자신이 바라는 길을 가기 위해 이 일이 정말 옳은 일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하루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루카, 나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들이 너무 심한 행동을 해서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야.
이제 한국에 가기 위한 방법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하루카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곧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너가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으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나아. 하지만 나는 내가 한국에 가는 걸 도와줄 수 있어. 우리가 함께 조금 더 계획을 세워보자. 그 말에 저는 조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루카는 제가 계속 이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다른 방법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했습니다. 그 후 하루카는 다른 아르바이트나 일자리들을 찾아봤고 결국 더 나은 기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은 고되지만 그때부터는 불쾌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것이 제게는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가는 날을 꿈꾸며 저는 조금씩이라도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제게 있어 이 일은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참고 견뎌낸 중요한 과정이었고 그 길이 이제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의 돈을 모아서 히나타에게 연락을 했고 함께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죠. 여권을 만드는데 몇 주나 소요되는 바람에 비행기 티켓 날짜가 촉박해져서 비싸게 표를 구매해야 했지만 저는 그래도 한국을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가게 되어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2박 3일의 일정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할 일들을 계획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쇼핑, 맛집 탐방, 유명한 명소 방문 등 우리는 정말 알차게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여행 당일 히나타와 함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는 예정대로 출발했고 몇 시간 후 우리는 드디어 한국의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두근거리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고 이곳에서의 첫 순간이 너무나 신기하고 새로웠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가는 택시를 타면서 저는 창밖의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고 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인사동 거리를 찾아갔습니다. 전통적인 한국의 분위기와 현대적인 요소들이 어우러져 있는 이곳은 너무나 멋졌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의상인 한복을 입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고 다양한 기념품 가게들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히나타는 눈이 반짝이며 이거 진짜 예쁘다. 여기서만 살 수 있는 것 같아. 라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웅장한 건물들과 넓은 마당은 고대 왕조의 영광을 그대로 담고 있었고 저는 이곳이 한국의 역사적인 중심지였다는 사실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히나타는 우와 진짜 여긴 너무 대단해. 드라마에서 본 것보다 더 멋져. 라고 말하며 사진을 찍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그날 서울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더 멋진 곳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도시가 깔끔하며 어디를 가도 음식이 정말 맛있었죠. 특히 우리가 방문한 맛집에서 먹은 비빔밥과 떡볶이는 정말 맛있어서 한국 음식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녁에는 명동에서 쇼핑을 즐겼습니다. 길거리에 가득한 사람들, 네온사인 불빛들, 그리고 상점마다 진열된 화려한 상품들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히나타와 저는 각자 쇼핑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한국은 정말 다른 세계 같아. 정말 대단한 곳이야. 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서울의 첫날을 마친 후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 너무 멋져.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국에 살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져. 히나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너랑 똑같은 생각이야. 진짜 여기 살고 싶어. 두 번째 날, 우리는 한국의 더 많은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걷고 다니면서 저는 이 나라가 정말 특별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길거리에서 들리는 한국어 사람들의 웃음소리, 풍경 하나하나가 너무나 새롭고 아름다웠습니다. 히나타도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여기 오니까 정말 행복하다. 한국 너무 좋아. 그리고 우리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아야메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야메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제가 잘 아는 친구였고 이제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그녀는 일본에서 꽤나 인기 있는 인물이었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인연을 통해 화려한 일상을 살아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이민을 가서 결혼했다는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아야메를 만난 순간 그녀는 예전보다 더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평소의 차가운 인상과는 다른 따뜻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아야메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오랜만이야.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네. 너희가 한국에 온 걸 알고 기뻐. 라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앉자마자 아야메에게 궁금했던 점들을 물었습니다. 아야메, 어떻게 한국에 와서 결혼하게 된 거야? 일본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너가 한국에 정착한다고? 아야메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어. 나도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고 부모님도 한국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 하지만 한국 남자랑 만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지. 그 사람은 정말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처럼 다정하고 신경을 많이 써줬어. 일본 남자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고 이해하려고 했지. 히나타와 저는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며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야메는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발전했어.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무엇보다 생활이 편리하고 깔끔해. 일본은 요즘 너무 복잡하고 중국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불편한 점도 많았거든.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 거리감이 없고 분위기가 좋더라고. 그녀는 잠시 멈추고 나서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결혼한 사람은 나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주고 항상 지원해줘.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워. 일본은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외국에서의 생활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 히나타는 그녀의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아야메가 결혼한 남자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네. 그 사람 덕분에 한국이 이렇게 좋다고 느끼는 거구나. 아야메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한국에 와서 알게 된 사실들이 많아. 한국은 그냥 외국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고 싶은 나라가 된 거야. 그동안 일본에서의 한계를 느꼈고 한국에 와서 제2의 삶을 찾은 느낌이야. 그리고 정말 한국 남자들은 다정하고 이해심이 많아. 일본 남자들은 그런 면에서 부족한 것 같아. 아야메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일본을 떠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듣고 그곳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행복을 고스란히 전해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히나타도 그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진짜 한국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아야메처럼 나도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아야메와 히나타와 함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아야메는 갑자기 그럼 오늘 저녁에는 남편도 같이 만나볼래? 라며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정말? 그럼 좋지. 아야메의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곧 아야메는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정철 씨, 오늘 저희 친구들이랑 저녁 먹을 건데 같이 올 수 있어요. 몇 분 후 아야메의 남편인 정철 씨가 저녁 자리에 함께 오기로 했다는 답이 왔습니다. 저녁 시간, 아야메의 남편 정철 씨는 우리가 예약한 레스토랑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훨씬 젠틀하고 다정한 분위기를 풍기며 등장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미소를 띠고 저희에게 다가온 정철 씨는 그 첫인상만으로도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철입니다. 아야메와 결혼하게 된 사람인데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정철 씨는 아야메를 정말 아끼는 사람 같았고 그가 아야메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존중이 묻어났습니다. 저희가 앉자마자 정철 씨는 항상 배려심 깊게 대화에 참여했고
아야메를 위한 따뜻한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야메가 물을 마시려 할 때 그는 자연스럽게 물컵을 들고 아야메에게 조심스럽게 건네며 조심해서 마셔, 더울 텐데 라고 말했죠.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정철 씨는 대화 중에도 저희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였고 식사가 끝난 후에도 아야메, 무거운 거 있으면 내가 들게. 너는 편히 있어. 라며 아야메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참으로 세심하고 다정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에서 자주 볼 수 없는 그런 젠틀한 남자는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히나타는 정철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어보고 싶다고 했고 저는 그저 그가 얼마나 아야메를 위해 배려하는지에 대해 계속 감탄했습니다. 정철 씨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야메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서 저는 항상 그녀가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여자가 항상 먼저 존중받고 그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어서 아야메도 너무 편하게 지낼 수 있죠. 그의 말에서 한국 남성들이 여성에게 얼마나 배려심이 깊은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철 씨는 우리에게 혹시 서울을 구경하고 싶으면 제가 안내해 줄 수 있어요. 언제든지 말만 해요. 서울의 밤은 정말 멋지니까요. 라고 말하며 우리를 진심으로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단순히 한 끼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한국 남자와 그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배려와 사랑에 대해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을 마친 후 정철 씨는 우리에게 서울의 야경을 구경하자며 제안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워요. 한강을 따라가면 멋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밤에 보는 서울은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정철 씨가 차를 몰고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밤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고요한 강을 따라 펼쳐지는 불빛들이 반짝였고 한강의 다리들은 다채로운 색으로 빛나며 밤을 더욱 환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저는 이곳이 정말 특별한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밤에 산책을 하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서울은 밤에도 안전하고 사람들이 여유롭게 거리를 거닐 수 있는 곳이에요. 정철 씨는 차를 세우고 한강공원 근처에 주차한 후 우리를 데리고 강변으로 갔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시원한 바람이 느껴졌고 서울의 밤 공기는 신선하고 맑았습니다. 우리는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이렇게 아름답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 히나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진짜 꿈 같아. 한국은 정말 다르다. 아야메는 웃으며 서울은 정말 변화무쌍한 도시야. 낮에는 바쁘고 복잡하지만 밤에는 이렇게 차분하고 아름다워져. 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즐긴 후 정철 씨가 갑자기 한강에서 라면 먹는 거 어떠세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한강 근처에서 라면 먹는 건 한국에서 꽤 인기 있는 일이에요. 서울 밤의 묘미 중 하나죠. 히나타와 저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라면? 한강에서? 히나타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럼 좋지. 이건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 같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철 씨는 차를 다시 몰고 한강공원 근처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서 한강에 앉아서 먹는 거예요. 진짜 한국적인 경험이죠. 차에서 내려 편의점에 들어가자 정철 씨는 손쉽게 라면 몇 개를 골라서 카트에 담았습니다. 여기서 라면과 함께 필요한 음료나 과자도 사요. 그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 편의점에서 나와 다시 차를 타고 한강 근처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 정철 씨는 음료와 과자도 챙기면서 라면을 끓일 수 있는 작은 텐트를 설치해 주었고 우리는 벤치에 앉아 라면을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 정말 특별한 기분이 들어요. 서울의 밤도 더 따뜻하게 느껴지죠. 마침내 뜨겁고 맛있는 라면이 준비되었고 우리는 각자 라면을 들고 한강의 불빛을 바라보며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혀를 데우고 뜨끈한 라면을 한 입 먹을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한강의 시원한 바람과 서울의 불빛이 어우러지면서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맛있다. 히나타가 한 입 먹더니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맛 진짜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저도 한 입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냥 라면이 아니라 이렇게 한강에서 먹으니까 특별하게 느껴지네. 정철 씨는 미소를 지으며 이런 작은 순간들이 서울에서의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줘요. 바쁜 일상 속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이죠. 라며 말했다. 그가 말하는 서울의 매력은 그런 여유로움과 작은 기쁨들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한참을 라면을 먹으며 서울의 밤과 한강을 즐겼습니다. 한 강변에서 라면을 먹는 일상은 일본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한국만의 특별한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한국의 모습은 이렇게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와 여유를 소중히 여기는 도시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히나타가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 살면 이런 즐거운 순간들이 매일 있을 것 같아. 저도 깊이 공감하며 정말 한국에 와서 이런 걸 느껴볼 수 있어서 행복해 라고 말했습니다. 한강에서 라면을 먹으며 우리는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더 많은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멋진 경험을 뒤로하고 우리는 결국 일본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아름다운 밤과 따뜻한 사람들의 배려, 그리고 한강에서의 라면 한 그릇이 여전히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만 돌아오자마자 그 모든 것이 현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사라져 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일본에 돌아오자마자 느낀 첫 번째 감정은 괴로움이었습니다. 다시 익숙한 거리, 다시 익숙한 풍경, 그리고 다시 그늘진 현실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일본의 거리는 여전히 복잡하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으며 특히 취업의 어려움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히나타와 아야메, 그리고 저를 포함한 많은 친구들이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꿈을 꾸던 그 순간들이 점점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왜 우리는 일본에서 이렇게 살아야만 할까? 하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느끼는 경제적, 사회적 압박은 마치 지옥처럼 다가왔고 그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야메처럼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의 삶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고용 불안정과 미래에 대한 걱정에 시달리고 매일같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현실에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지옥 같아 히나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살았을 때는 모든 게 새롭고 아름다웠는데 다시 일본에 오니까 모든 게 너무 답답해. 미래가 보이지 않아. 저 역시 그 기분을 너무나 잘 이해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삶은 매일같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았고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 자체가 큰 도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야메가 한국으로 가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행복을 내게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현실이 더더욱 괴로웠습니다. 정말 일본에서 살기 힘들어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다시 한번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더 큰 갈망을 남겼고 그 갈망은 계속해서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럴수록 현실의 괴로움은 더 크게 다가왔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한국 서울에서 느낀 깨끗하고 청결한 분위기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서울은 물가가 비싸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삶의 질이 높고 그곳의 거리와 시설들은 정말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한강공원이나 서울 시내 곳곳에서 느꼈던 깨끗한 환경은 일본과는 또 다른 차원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리의 청결과 질서가 너무나 확연히 달랐고 그곳에서 보이는 일본과의 차이를 매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지 않았다는 점도 독특하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이 존재했지만 서울의 거리에서는 그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달리 일본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넘쳐나는 곳이 많았고 그들이 거리를 어지럽히는 모습도 자주 보였습니다.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서울이 얼마나 질서 있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지 더욱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고 그곳에서의 생활은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리마다 지나치게 번잡하지도 않고 깨끗한 공기와 정리된 환경 속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매력은 바로 그 깨끗하고 질서 잡힌 환경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일본에 돌아와서 이 깨끗함과 여유로움을 떠올리면 서울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이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대학원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점점 더 괴로워졌습니다. 일본에서의 현실과 꿈꾸던 한국에서의 삶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며 저는 대학원 생활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본에서의 미래가 더 이상 밝게 느껴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불확실한 길을 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꿈꾸며 그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루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술집에서 일하던 얘기와 함께 한국으로 가는 준비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루카, 나 이제 대학원 그만두려고 해. 한국에서 살아볼 생각이야. 술집에서 일하고 돈을 모아서 한국으로 갈 거야. 하루카는 처음엔 놀란 듯 했지만 곧 이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결심했구나. 한국에서 살아보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 내가 그렇게 결심한 거면 내가 도와줄게. 먼저 돈 모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날부터 저는 하루카와 함께 술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힘들고 불편한 순간들이 많았지만 한국으로 가는 길을 위해서는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벌어야만 꿈을 이루고 그 꿈을 향해 가는 길에 모든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몇 달 후 제가 모은 돈은 한국행 비행기표와 숙소를 마련할 정도로 충분했습니다. 그동안 술집에서 일하며 받았던 팁과 월급은 생각보다 빠르게 모여갔고 이제 정말 한국으로 떠날 준비가 되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준비됐어. 한국으로 떠날 거야. 넌 어떻게 할 거야? 하루카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결국에는 한국에서 살고 싶어.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나도 함께 가고 싶어. 그녀는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제 결심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의 여행을 앞두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일본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고 그곳에서의 자유롭고 여유로운 생활이 얼마나 다를지 상상하면서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일본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저에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일자리도 구하고 한국에서 지내면서 일본에서의 불행했던 순간들을 전부 씻고 싶어요. 차차 한국인으로 국적을 바꿀 준비도 할 것이고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저처럼 고민 많은 친구들이 널렸고 한국으로 넘어가서 살고 싶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죠. 어릴 적 한국어를 배워둔 것이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한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